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규희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마음 건강 행복한 노인 주제로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일단은 우리나라 우울증 유병률은 매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비단 노인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울증 환자분이 매년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좀 더 우울할 것이다, 우울증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는 사실 통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어르신들 우울증이 젊은 사람 20, 30대보다 특별히 더 많거나 하지는 않은데요. 젊은 성인에 비해서 우울증은 좀 적은 편인데 자살률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우울증도 당연히 제때 확인해서 제때 이제 치료해드리고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 위험도가 너무 높아서 이제 노인 우울증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원인은요, 노인 우울증이 왜 생기느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그쵸. 신체적으로 질병이나 기능 상실 이것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라는 것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몸에 좀 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곧 가는 것 같아. 그럴 거면 안 기다리고 갈래 라고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신체적인 질병이 생기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우울증이 또 더 동반이 되기도 하고요. 만성질환이나 암 환자들이나 우울증이 잘 동반되어 계십니다. 또 생활 사건으로, 그러니까 사별이나 다툼이나 이사, 결혼 상태 변화, 이혼, 황혼기 이혼이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확 받는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지지 체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직장에 동료들도 많았고 친구들도 많았고 가족들한테도 좀 이렇게 인정받기도 하고 내가 우리 가족에서 중요한 사람이기도 했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빠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좀 자녀한테 오히려 좀 약간 의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내 지지 체계가 좀 바뀌기도 하고 그 때문에 좀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또 이제 여기다가 좀 써놓은 게 배우자, 진실한 친구, 자녀 등만 의미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좀 우울해졌을 때 다른 지지 체계가 사실은 좀 사회적 지지라는 건 질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좀 친구가 와서 위로해주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정말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지지를 해줘야만 해요 라는 얘기고요. 정말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이 조금씩 떠나가는 게 제일 문제겠죠. 재정적인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이제 노후 준비를 아주 잘해놓지 않는 한 좀 빠듯해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게다가 또 없는데 또 자녀들한테도 더 주고 싶어 하시고 이러시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요. 또 원래 타고난 성격 때문에 우울증이 더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는 얘기인데요. 강박성, 히스테리성 성격들을 말합니다. 조금 설명드리자면 강박성이라는 건 좀 이제 내가 되게 완고하고 꼼꼼하고 이게 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이렇게 강박적인 성격을 말하는 거고요. 히스테리성이라는 건 좀 이제 쉽게 짜증나기도 하고 되게 잘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이제 좀 불안이 많은 성격이라고만 이해하시면 그런 분들이 그냥 충동적으로 우욱하시는 분들보다 우울증을 더 잘 겪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의 만족감이 좀 적고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들에 비해서 그 때문에 주기적으로 비통함을 잘 느끼는 성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울증이 잘 생기는 성격이라는 게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의존적 성격의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좀 성격이 그냥 되게 젊어서부터 또 이렇게 좀 배우자한테든 자녀한테든 이렇게 의존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또 더 잘 생겨요. 게다가 우울증이라는 건 원래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병인데요. 우울증이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진다기보다는 기분 부전 증상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오래 그냥 살짝 우울한 상태로 쭉 살아가는 걸 말하는데요. 이렇게 의존적 성격인 분들은 사실 오랜 기간 기분이 정상보다 좀 낮은 상태로 오래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기도 해요. 또 특별한 건 돌보는 노인의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치매예요. 그래갖고 내가 간병을 15년간 해왔어요. 어쨌든 암인데 투병을 한 20년간 해왔어요. 라고 하는 분들 당연히 우울증 생깁니다. 보통 제가 이제 임상에서 보다 보면 환자분들하고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오시는데 치매 있는 분들의 보호자분들이 우울증이 생겨서 보호자분 따로 우울증 치료를 해드린 경우도 상당히 흔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우울증의 특징은 좀 건강염려증적인 호소가 많아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원래 많은데 우울해지면 사실은 통증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건강염려증적인 호소들이 더 많고요. 여기도 문제인 것 같고, 이게 다 머리가 아픈데, 어지러운데, 이거 MRI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든지 당연히 걱정하시게 되고요.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정상 노화에서는 초저녁에 좀 자고, 그리고는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는 이제 잠 길게 못 자고 하는 게 정상 노화에서의 수면 패턴인데요. 우울증이 있으시면 잠이 아무튼 안 와요. 초저녁에만 깜빡 잔다고 하시기도 하는데 뭐 1시간만 자고는 그 뒤로 못 잤어요 하기도 하고, 불면증이 잘 옵니다. 그리고 좀 이 두 가지 말이 참 제가 처음에 정신과 의사 하면서 이게 같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긴 했는데요. 사람이 좀 늘어지는데 초조해요. 그래서 약간 기운도 없고 좀 처지는데 나는 좀 약간 안절부절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더 어렸을 때는 환자분들이 오셔서 기운이 없는데요, 불안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기운이 없는데 불안할 수가 있을까? 기운이 없는 거랑 반대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같이 있으세요. 죄책감은 좀 드뭅니다. 죄책망상을 갖거나 내가 죄책감을 갖거나 하는 건 좀 젊은 사람 우울증에서 더 흔하고요. 어르신들 우울증에서는 죄책감이 좀 드물다고 해요. 기억력, 집중력이 저하되는 게 흔합니다. 그리고 좀 특별히 어르신들 우울증엔 정신병적 양상이 좀 흔한데요. 망상적 사고가 좀 많아요. 그냥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통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에서는 정신병적 증상 이렇게 뭐 죄책망상이든 뭐 자기 빈곤망상이든 이런 망상이 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아요. 아주 심한 우울증에만 동반되는데 어르신들 우울증에는 사실 이렇게 생각이 좀 완고해지는 거랑도 상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망상이 좀 많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우울증에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노인 우울증에만 특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 우울증이라는 병이 따로 있지는 않으니까요. 우울증에 대한 진단 기준인데요. 하나씩만 좀 읽어드릴게요. 거의 종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 어떤 일에도 흥미를 못 느끼고 즐거운 일이 없다. 식욕이 없고 체중이 감소된다. 또는 반대로 식욕 체중이 증가한다. 잠을 못 잔다. 또는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잔다. 생각이 느려지고 움직이는 속도도 느려진다. 또는 초조해서 어쩔 줄 모른다. 이 어떤 것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죄책감이 든다. 머리가 안 돌아가고 집중이 안 된다. 무슨 결정을 못 내린다. 죽고 싶고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한다. 이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특히나 1번, 2번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이 없는 우울증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2주 이상 있을 때 저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노인 우울증 얘기를 하면서 진단 기준을 말씀을 드렸고, 전형적인 우울증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별한 타입들, 우울증으로 보이는데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하기보다는 좀 특별하게 다르게 보여요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가성치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치매가 아니라 가짜 치매라는 뜻이거든요. 우울증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진료실에 오실 때 기억력이 떨어져서 왔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실은 치매기가 있어서이거나 우울증이 있어서이거나 보통 크게는 둘 중에 하나세요. 가성치매가 드물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분, 어르신들 우울증이 있으면 기억력이 떨어져서요. 근데 문제는 가성치매는 진짜 치매랑 다르게 갑작스럽고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언제부터 떨어지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본인은 잘 얘기 안 하시고요. 이제 보호자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뭐 한 3개월 전까지는 어떠셨어요? 3개월 전까지 괜찮으신 경우도 많아요. 6개월 전에는 또 괜찮으셨던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시작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울한 기분이 특징적으로 두드러져요. 치매인데 치매에 원래 우울증 잘 동반됩니다. 그래서 치매에 우울증이 동반된 건지 가성치매인지 완전히 무슨 점쟁이처럼 구분할 수는 없는데요. 가성치매 환자분들의 어쨌든 우울한 느낌이 훨씬 더 세요. 그리고 이제 인지 능력의 저하를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증상을 막 강조해요. 막상 말을 걸다 보면 얘기들을 막 해요. 자기 힘든 얘기들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인지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만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나 잘 못하겠는데 그냥 이렇게 의욕이 좀 없고요. 근데 오히려 자기 불편하신 거는 좀 더 잘 얘기하세요. 가성치매 환자분들 그러세요. 우울 증상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 변동해요. 더 우울한 날이 있고 조금 덜 우울한 날이 원래 있잖아요. 우울증이라 그래서 매일 마이너스 10점의 기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분이 조금 덜한 날은 인지 기능이 조금 괜찮아질 때도 있어요. 기억력이 좀 괜찮네, 뭐 생각이 잘 나네 하는 날도 있고요. 그런 걸 가성치매라고 부르고요. 반응성 우울증은 이게 뭐 정확하게 이유가 없이 저절로 생기는 우울증이랑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것 때문인데요.
내과적 질병이랑 연관된 그런 기능 상실, 불편감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병원에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사람이 우울해지게 돼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우울증 환자로 계속 진행할 건지 퇴원하면 괜찮아질 건지는 사실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많은 경우에는 반응성 우울증이라서 이제 내과적인 문제가 좀 좋아지고 퇴원하시면 기분이 나아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내가 많이 아픈 상태에서는 무가치감, 사회적 흥미도 감소되고 사회적으로 좀 철퇴되고 말투도 줄고 울기도 자주 울고 죄책감이 있고 시무룩하고 이 비관적 사고, 자살 사고, 삶이 없고 그래서 나 치료 안 받을래 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성 우울증도 꽤 우울증처럼 보입니다. 식욕, 수면, 인지, 활력 이런 거 크게 변화가 없는 게 좀 특징이에요. 원래 우울증은 앞서 진단 기준 기억을 못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만 식욕, 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식욕이 떨어지고요, 잠이 잘 안 오고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냥 이제 생물학적 지표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생물학적 증상들은 이제 진짜 우울증 저절로 생기는 센놈 우울증에 비해서는 이거는 좀 변화가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하기는 해요. 기분은 이런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정식의 우울증이랑은 또 조금 다르기도 하다라는 얘기고요. 가면성 우울증은 얘는 원래 우울증인데 우울하다고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울증인데 가면을 괜찮다는 가면을 조커 얼굴을 쓰고 있는 거죠. 보통은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그러시죠. 아이 괜찮아 라고 하는데 막상 이제 집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이상하다 말수가 좀 적어졌는데 막상 말 걸면 괜찮다 그러고 손주 데려가면 좋다고 좋아하기도 하시는데 이상하다. 이제 가면성 우울증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울한 기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정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 우울한지에 대해서 몸이 그냥 말해줘요. 잠 잘 못 자고요, 활력이 떨어졌고요, 식욕이 떨어졌고요,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 많이 호소해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우울증이 있는데 가리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반응성 우울증은 실제로 이게 안 흔들렸다는 건 좀 빨리 되돌아오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가면성 우울증이 오히려 더 치료하는데 좀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병 얘기를 조금만 하려고 해요. 화병이라는 게 정신과 진단분류 책에 있어요. 영어로 된 책에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님이 이제 화병에 대해서를 국제학회에다가 얘기를 했고 이런 병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 문화에는 있어요. 라고 해서 인정이 되었던 건데요. 아주 최근에 정신과 진단 책에서는 다시 없어졌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랑 이에 따르는 분노가 장기적으로 지속돼서 발생하고 대표적으로 그렇죠. 시집살이, 이제 시댁의 스트레스 이런 게 누적된 경우에 이제 약간 장년기에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시집살이를 한참 해서 쌓였는데 이제 여기가 걸린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이렇게 묵직한 게 이렇게 있어요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우울증이라기보다는 분노 에너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화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기에는 이거는 우울증, 신체화장애,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기분변조 이거 다 총합이다. 이거 다 합쳐져 있는 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증상은 일단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고 증오하는 마음들 이런 거죠. 아무튼 화나는 증상이 화병이니까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의 증상이 있습니다. 잠 잘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 아프고 몸도 아프고요. 답답하고 열기, 입마름, 치밀어 오름 이게 사실은 요 우울증 환자분들이 입이 말라요. 자꾸 이렇게 치밀어 올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쨌든 화병의 증상들이 두근거리고 여기 이제 목이나 가슴에 덩어리가 뭉쳐 있어요. 한숨이 자꾸 나요. 하게 되는 거고요. 화병 치료도 우울증 치료로 똑같이 합니다. 화병이라는 건 뭐 달라서 이거는 다른 치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치료법이 정신과에서 하는 치료법이 그대로 해요. 그래서 어쨌든 치료는 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문제 해결 치료, 대인관계 치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자체는 아무튼 요게 이제 약물 치료를 대체적으로 요즘에 병원 가면 주로 하지요. 약물 치료랑 다른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게 보통 정신과를 찾으시면 하는 일들이라서요. 거기는 약만 줘 하는 데도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은 약물 치료를 대부분 주로 하시죠. 이제 선생님들이. 대체로 첫 발병인 경우 1년 정도 유지 치료를 합니다. 우울증 발병하면 어르신들에 따라서 한 2, 3주 만에 좋아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통 한 4에서 6주 정도 기다려야 우울증이 조금 완화되고요. 한 두어 달 걸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한 6개월쯤 돼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약 언제까지 먹어요? 오래 먹으면 안 된다고 내 친구들이 그러시는데 보통 1년은 드셔야 되긴 해요. 쉽게 재발하거든요.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는 우울 증상에 이르게 되는 그런 왜곡된 인지 과정을 확인하고 문제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대처 기술을 교육해 줍니다. 문제 해결 치료라는 건 환자가 스스로 이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특정 원인이 있는 경우에 고르는 치료법이고요.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별히 초점을 두고 있는 치료예요. 그래서 해결책도 같이 고민해 주기도 하고요. 아무튼 내가 우울증이 왜 왔어요 하는 거에 대한 원인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요. 늘 막 이렇게 나한테 스트레스예요. 이 사람은 그냥 지긋지긋해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 해결 치료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기보다는요. 원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주로 꺼내서 그걸 상담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인관계 치료는 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느낌을 토론함으로써 이전 역할의 상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과정. 말은 다 어려운데요. 아무튼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정말 더 문제는 노인의 자살 문제이거든요.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뉴스에서 많이들 얘기하죠. 꽤 오랜 기간 계속 1등입니다. 그래서 자살 문제 사실 심각한 나라이고요. 아기도 안 낳는데 자살은 엄청 많이 하고 좀 사실 되게 심각한 상태예요. 노인 자살은 지난 20년간 5배가 늘었어요. 이거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노인 자살이 많이 늘었고요.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시면 한국, 리투아니아 요 수준이에요. 어쨌든 OECD 국가들 중에서 무조건 지금 한국이 완전히 1등입니다. 자살률은. 그리고 연령대별 자살 현황은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10대 이런 애들이 욱해서 자살 더 많이 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20대, 10대, 20대 이런 친구들이 충동성이 많아서 더 자살 많이 하지 않을까요?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 자살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노인 자살의 특징은 성공률이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우울증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 연령의 우울증 환자분들이 자살의 성공률을 얘기하면 그냥 연구들마다 좀 다르지만 8대1에서 20대1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시도하면 한 번쯤 성공하는 거예요. 자살 시도를 한 10번쯤 하면 진짜로 성공할 때가 됐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 대여섯 번 시도했는데 아니야가 아니라 매번 우리는 긴장하고 자살할까봐 걱정해야 하는데요. 보통 그러면은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 자살 성공하지만 노인들은요 2대1입니다. 2번 시도하시면 한 번 돌아가세요. 그래서 성공률이 무지 높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을 해야 하고요. 다양한 복합 요인이 작용하죠. 심리, 경제, 사회적 원인이 복합되어 있어요. 아까 노화의 심리 변화도 얘기들 다 드렸었고, 경제적으로 당연히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도 내 입지가 작아지기도 했고요. 이 모든 게 다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빨리 가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막 스스로가 타당하게 생각하게 되는 여건들이 많아요. 신체 질환과도 연관이 커요. 이게 이제 고장났으니 안 고쳐질 것 같으니 그냥 갈래 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데요. 이 원인은 우리 특별히 좀 고령화 속도가 빠른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노인복지 인프라는 여전히 되게 낮아요. 그래서 되게 방치되어 계신 어르신들도 많고요. 가족 문화도 변화되어서, 그쵸, 뻔한 얘기예요. 이게 원래는 좀 관찰하고 계속 말 걸어드리고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고 그랬었는데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그냥 사세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살고. 그래서 자주도 또 못 들여다보는 곳도 많고요. 그래서 가족 문화가 변화돼서 그냥 방치되어 계세요. 그러면 나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방치되어 있는데 내 몸은 안 좋은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빈곤의 문제도 있고요. 아무튼 노인 자살의 90%가 우울증에서 기인을 해요. 이거 왜 적어놨냐면요. 젊은 사람들은 우울증 아닌데도 자살하는 경우들이 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후부검을 했더니 우울증이 있더라 없더라 라고 하는 게 한 20, 30대에서는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건 아닌데 자살을 했어요 하는 경우가 한 20, 30%는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다 우울증인 분들이 자살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발견해서 치료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살을 좀 예방하려면 신체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라고 일부러 좀 찾아서 적어놨어요. 노인 무료 건강진단 이러는 게 있으니까요. 아무튼 조기 발견하고 기능 저하를 예방해야겠습니다. 이 건강진단
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이죠. 그렇게 하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러니까 지역사회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노인전문병원 이런 건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인식이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렇게 가 있는 건 좀 내가 오히려 밀려났고 방치되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거는 좀 이제 시스템을 더 잘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일본에는 오히려 어떤 지역의 어르신들만 이렇게 모여 사시면서 아주 이제 거기에 거기 담당 의사가 있고 그 이제 집이 아주 가까우셔서 그냥 딱히 어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내 연배 어르신들이고 이렇게 실버타운이 아주 자연스러운 마을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요. 그게 이제 서로 자조 모임이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아무튼 지들 사느라 바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인 재가 서비스가 있어요. 방문 요양 서비스, 주간 야간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이런 거 있습니다. 요게 요양 등급을 받으면 이런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아무튼 내가 좀 워낙에 만성 질환이 있고 또 뭐 기억장애가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다른 만성 질환이 있고 하면 장기 요양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 받는 것들도 있으니 잘 모르겠으면 병원 찾아가서 물어보셔도 돼요. 나 다니는 담당 의사한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병용품 지원, 식사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을 신체 질환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빈곤 문제도 개선돼야겠어요. 노인 일자리도 더 생겨야 할 테고요. 기초연금도 충분히 되어야 할 테고요. 사실 제가 정리하면서 제일 문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좀 완화되어야 하는, 사실 자식이 있긴 있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뭔가 이제 계속 서로 연락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이 이렇게 이제 기초단체로부터는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상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환자분으로 오셨는데 약값도 좀 모자라고요. 나 좀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어서 이제 막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팀에 연결을 해드리면 찾아봤더니 이렇게 자식 노릇을 해야 되는 자식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주요 원인의 1등이 경제적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40%가 자살 생각하게 되는 분들의 40%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니 이거 해결해 드리는 게 자살률도 상당히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건강하신 분들이실 테니까 자살 사고를 평가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아무튼 이렇게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혹시나 죽으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거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이지만 말 자체는 단호하게 확실하게 여쭤봐야 돼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돌아가실 마음을 확실히 갖고 계시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 사용해서 돌아가시려고 하는지도 질문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랄까 목을 매려고 그래요. 뭐 이제 뭐 어디서 뛰어내리려고 해요라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그걸 하려고 해요라는 것도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요.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또 물어보고요.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더 이끌어지기도 하고요. 또 정말로 이게 위험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눈치채게 돼요. 이 사람 못하는데? 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챙겨서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보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6에서 8주 약물 치료로 70% 이상의 호전을 보이는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우울증에 빠졌을 때는 이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울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얘기는 우울증도 병이라서요. 병이 걸린 시점이 있고요. 낫는 시점이 있어요.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약 먹으면 70% 이상 나아요. 이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 WHO는 자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항우울제 약물 치료를 제안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권위를 인정하는 국제 보건 기구잖아요. 항우울제 치료를 해서 자살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을 가능합니다. 자살자의 90%는 정신질환을 경험했고요. 자살자의 80% 이상이 사망 전까지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실제로 자살에 성공하신 분들은 병원에 안 왔던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분 안 좋겠는데 걱정되는데 하면 병원을 접하게끔 해주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